아, 빨리 나가라고! 강제로 끌고 나가기 전에 얼른 알아서 나가! 민정아, 밖에 눈도 이렇게 오는데 엄마는 어디 갈 곳도 없단다. 엄마가 어디 갈 곳이 있든 없든 그게 내 알바야! 그럼 제발 엄마 외투라도 챙겨줘.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 난 모르겠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폭설이 내리는 엄동설안, 해도 안 뜬 새벽에 외투도 못 걸친 채 자식집에서 쫓겨나 버린 김순희 씨의 사연입니다. 눈 속에 서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에 온몸이 떨리도록 울고 또 울었던 김순희 씨가 어떤 기막힌 복수에 성공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옷차림에 길에서 종이박스나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변호사였어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집안에 쌀이 떨어져 굶어야 한다는 이웃에게는 쌀을 사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들과 딸은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따금씩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한두 마디씩 던지곤 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남들을 돕기만 하세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 돈 벌어서 가족들 편하게 해주던데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아빠를 잘 설득해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너희 아빠가 돈만 쫓는 변호사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겠니? 사람은 가진 것만큼 베풀며 살아야 하는 법이란다. 그렇게 설득하려 해도 아이들은 제 말을 듣기보다는 짜증만 내고는 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자식들에 대해 하소연을 하면 남편은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처럼 쉽게 넘어가질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남편의 선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나름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소중했어요. 아이들이 비록 남편의 뜻을 아직 잘 모를지라도 나중엔 알게 될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이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거든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편은 결국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싸늘한 남편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게 남겨진 건 끝도 없는 슬픔과 허전함 뿐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난 어떡해요? 애들도 아직 어리고 우리도 이제 막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저를 홀로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장에는 남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는지를 알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슬픔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없이 지내야 할 삶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장례식을 마친 후 저를 더 자주 찾아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아버지 대신 엄마를 돌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식들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젠 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변호사셨잖아요. 혹시 재산은 얼마나 남기셨나요? 엄마가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자식들이 제 노후를 걱정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래, 내 아버지가 그래도 변호사셨잖니. 남긴 재산이 좀 있긴 해. 그 순간 딸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들을 돕기만 하시느라 돈을 못 모으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모아두셨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희 씨, 절대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아직까진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말을 해버린 후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들이 설마 하며 별일 없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진심을 믿으려 애썼거든요.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이 사위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음식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엄마가 요즘 잘 못 드시고 있는 것 같아서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 아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밥상을 차리며 저는 음식을 한 젓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은 속일 수 없었어요. 음식이 맛있긴 했지만 이건 분명히 집에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을 지킨 제 입맛은 밖에서 사온 음식인지 직접 만든 음식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섭섭해할까봐 굳이 그것을 딸에게 지적하진 않았어요. 딸과 사위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한참 동안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외롭진 않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뜬금없이 묻더군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날아온 돌멩이에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걸 묻니? 아버지 재산은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다가 실수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대신 똑똑한 제가 관리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딸의 말은 겉으론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의 숨은 의도를 읽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됐어. 엄마가 잘 알아서 할 테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제가 도와드린잖아요. 투자해서 돈을 불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냥 가만히 놔두시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설마 이런 이유로 엄마를 찾아온 거니?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을 뺏으려고? 다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니 마치 제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둘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멋진 코트와 목도리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엄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아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누나가 혹시 뭐 이상한 말 한 적 없어요? 저한테도 요즘 투자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딸이 했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누나한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누나라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 믿을 건 우리 둘째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께서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불안해요. 차라리 저희가 재산을 보관하면 어떨까요? 형님이 절대 손을 못 대게 저희가 대신 보관해 드릴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말을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뭐라고? 내가 그걸 왜 관리해?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형님께서 돈을 다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냥 저희 믿고 저희한테 맡겨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조차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희도 결국 똑같은 목적이었구나.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어떻게 벌써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도와드린다는 건데 왜 의심부터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닫아버렸고 며느리는 씩씩대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건들 이후로 딸과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맡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이후로는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분명한 단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인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사랑과 희생뿐이었는데 어째서 돌아오는 건 탐욕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끊긴 후 처음엔 막막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이면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외로움이 문득 찾아올 때면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또 돈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겠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패턴을 겪었던 저는 전화를 받기 전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긴 망설임 끝에 저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고 울먹이는 기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진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지금 어디야? 진호는 괜찮은 거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그런데 가해자도 못 잡고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머님, 이대로 있다간 진호 씨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마저 같은 일을 겪다니 모든 것이 겹치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엄마가 당장 갈게.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다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진호 씨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면회도 안 된대요. 지금은 수술비와 치료비가 급해요. 어머님 도움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병원을 알려줘야지. 내가 직접 가서 우리 아들 상태라도 확인해야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면회가 통제돼서요. 안정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제일 시급해요. 그 말이 너무 절박하게 들려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의심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뭘 망설이는 거야. 곧 이어 며느리가 전화기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며느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호 씨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빌려주시는 돈은 꼭 갚을게요. 제발요. 순간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들마저 같은 사고로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니? 수술비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뿐만 아니라 치료도 오래 걸리고요. 진호 씨는 아마 1년 넘게 치료만 받아야 할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하니 1년 동안 생활비도 필요해요. 2억 정도만 빌려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이. 어머님, 저희도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머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꼭 갚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2배, 3배로 갚을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안 보내서 아들을 잃으면 어떡하나? 며느리는 끊임없이 애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오늘 수술 들어가고 곧 2번째 수술도 잡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자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이 계좌로 보내면 되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행으로 뛰쳐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더군요. 그러곤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수상하다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울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 돈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지.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수술 잘 끝내고 나면 꼭 소식 전할게요. 며느리의 감사 인사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수술이 다 끝나지 않아서요. 다음 수술도 또 잡혀 있고, 아직 진호 씨가 안정되지 않아서 면회는 어렵대요. 우리 진호가 있는 병원이 어디라고?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다음에 내가 가보지 않겠니?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이라서 그렇겠지. 상황이 정말 위급한가 보다. 나중에 안정되면 분명 연락이 올 거야. 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엔 첫째 딸이 이른 아침부터 다급히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 아이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이더군요. 엄마! 설마 진호한테 돈 빌려줬어? 딸 아이의 첫마디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비가 급하다잖니.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그게 뭐 잘못된 거니? 제 말을 듣고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엄마! 진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뻔히 거짓말하는데도 속아서 돈을 다 주고 아직도 동생을 믿는 거야? 그 말이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동생은 정말 아팠다니까. 진호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리가 없잖니. 하지만 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라고. 엄마 돈으로 외제차 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고. 진짜 내가 이런 거 다 보여줘야 알아? 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호가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여러 장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엔 이번에 제대로 된 차 샀다. 멋지지? 라며 자랑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진호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야. 내 아들이 설마. 엄마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야? 진호가 엄마를 속인 게 여기 다 보이잖아. 아직도 진호 편 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믿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속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동생한테는 그렇게 큰 돈 주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딸이라서 그래? 진호는 아들이라서 그런 거고? 진호만 엄마 자식이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소홀히 하겠니?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반반씩 공평하게 나누잖아. 그런데 왜 동생한테만 줘? 난 엄마한테 뭘 받은 게 없어. 딸은 단호하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진호가 교통사고 나서 아프다고 해서 줬다면서. 그럼 나도 진호처럼 똑같이 거짓말하면 돼? 나도 사고 났다고 엄마 속이면 되냐고. 난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이 반반 나눠달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엄마가 진호한테 돈을 다 줘서 현금이 얼마 없어. 그래, 그럼 집을 팔면 되잖아. 이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말 안 해줬으면 진호한테 계속 속아서 결국 아무것도 안 남을게 뻔한데. 저는 그 말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을 팔아라고? 그럼 엄마 보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팔겠니? 누가 엄마한테 길바닥에 나 앉으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 사위도 엄마 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진호한테 돈 다 뜯길 거 내가 엄마를 구해준 거잖아. 딸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뻔뻔하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진호 도와준 만큼 나한테도 줘야 공평하지. 만약 엄마가 나한테는 안 주면 나는 진호랑도 연 끊고 엄마랑도 끝낼 거야. 더 이상 나한테 평생 연락도 하지 마. 나도 엄마 안 볼 테니까. 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저를 속이며 배신했습니다. 딸마저 잃는다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다를 거야. 딸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딸이라도 잡아야 해. 결국 저는 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보자. 엄마가 너무 진호만 믿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결정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집에 들어가던 날,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고 정든 집을 팔아 떠나야 했던 제게 딸과 함께 지내는 삶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남편도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딸의 그 말을 믿고 저는 가방을 들고 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내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그래도 남은 자식 곁에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딸과 사위가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식탁에 앉으면 제가 불편하다는 듯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느끼는 불만과 피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실 생각은 아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딸은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을 표했고 점점 요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하셔야죠. 청소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먼지 보세요. 그냥 두실 거예요? 엄마 자기 전에
손주들부터 재우면 안 될까요? 엄마 손주들부터 좀 신경 써주세요. 어느 날은 딸의 비싼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았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엄마,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세탁기에 돌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비싼 옷을 망쳐 놓으셨잖아요. 세탁물에 섞여 있어서 엄마가 미처 못 봤나 보다. 미안해. 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 옷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실수였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저의 사과에도 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발 이런 사소한 건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제 감정이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렇잖아. 사소한 일도 긴장돼서 제대로 못하겠어. 너희가 항상 이렇게 혼낼까봐 엄마가 여기서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것 같아. 딸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세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말투에는 더 이상 저를 모시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회의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딸 아이마저 날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더 있을 자리가 있을까? 딸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말한 대로 정말 아들이 거짓말을 했던 게 맞는 걸까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아이에게 산책을 다녀온다고 말하곤 둘째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진호는 집에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서 진호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던 진호가 정말 딸아이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더군요. 진호야, 교통사고 당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상태는 좀 괜찮아졌니? 제 질문에 진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나중에 하죠. 지금 진호 씨도 피곤하고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따지고 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딸의 집에서 상처받고 나온 터라 자초지종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쉬어야겠어. 내가 돈도 빌려줬으니 날 내치진 않겠지.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여기 좀 있으려고 해. 내 누나네 집에 더는 못 있겠더라. 우리 아들은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지? 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곤란하다니? 엄마가 잠깐 신세 좀 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진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많이 불편해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순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불편해? 좋아. 그러면 내가 날 속이고 가져간 돈부터 내놔. 내가 진호한테 거짓말 시켜서 교통사고 났다고 속이고 엄마한테서 가져간 그 돈 말이야. 당장 내놔. 억울함과 분노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냥 주신 거 아니었나요? 이미 다 쓴 돈인데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그 돈을 빌려준 거지. 언제 그냥 줬다고 그래? 진호가 위급하다길래 수술비가 필요하다길래 빌려준 돈이라고 너희가 책임지고 갚아야지. 진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천천히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형님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는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돈 빌려갈 땐 그렇게 애원하더니 이제 와서 모른 척이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만 나가시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길가에 홀로 서 있는 제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씁쓸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둘째 집에서까지 쫓겨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딸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자 마침내 딸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올케 집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올케가 제발 엄마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올케 집이 좋으면 거기 가세요. 저는 두 손을 모으며 간청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갈 데가 없다. 하룻밤만 채워다오. 엄마가 혼자 나가서 살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말이야. 밖에 눈이 얼마나 오는데. 그러나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2번 다시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럼 장롱에 있는 엄마 외투라도 가져가게 해줘. 너무 추워서 그래. 마지막으로 간절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딸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길거리에 버려지고야 말았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어깨에 쌓이고 발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차가운 바람 속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제 아내 마지막 희망마저도 그 차디찬 밤과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 속에 서서 버림받은 현실에 온몸이 떨리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구해 들어갔지만 그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결국 저는 생계를 위해 종이박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기 부끄러워 옆 동네로 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리어카도 없이 손으로 박스를 모으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줬을까? 내가 왜 순순히 그 말들을 믿었던 걸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한 집도, 믿었던 자식들도, 제 자존심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뒤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골목골목을 돌며 박스를 모았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살던 동네에 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살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지만 제 처지가 이러니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까지 칭칭 감았지만 제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모님 맞으시죠?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김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법적 조언 덕분에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었던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사모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종이박스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피했던 제 동네에서, 그것도 남편이 한때 도와줬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저씨, 그냥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아저씨는 제 말을 끊으며 강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집까지 잃고 이렇게 종이박스를 줍게 된 과정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분노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김씨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아야죠. 저는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사모님을 돕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저씨는 저를 위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이전 새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쾌적했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매달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사모님, 제가 감사해야죠.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집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제 삶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순 없겠지만 김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는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말과 배려는 제가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저는 조금씩 삶의 의지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김씨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교훈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법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와 수모를 생각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저씨.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김씨 아저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 방법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대신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을 품은 채로 말이에요. 얼마 뒤 김씨 아저씨는 제게 도움을 줄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김씨 아저씨 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자식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말을 이어가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안타깝게도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라도 사모님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김씨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휴대폰 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죠. 휴대폰이요? 갑자기 그걸 왜요?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들한테 돈 보내주러 간다는 사모님을 뜯어말렸을 때 제가 사모님 휴대폰의 통화, 자동 녹음을 설정해놨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사모님 돈에 손을 댈까봐 대비책을 마련해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저장되어 있나요? 네. 아마도 자식들과 통화했던 내용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박 변호사는 녹음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자식들과 나눴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호 씨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돈이 급해요. 엄마 재산을 저희한테 맡기시면 편하실 거예요. 엄마 잘 모실게요. 그들의 거짓말과 욕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화들이 녹음 속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파일들을 소송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자식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딸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테이블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랑 다시 같이 살면서 잘 지내봐요. 딸의 말에 아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렇게 급하실 건 없잖아요.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너희가 가져간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놔. 그리고 한 번에 갚아. 제 단호한 말에 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아들은 인상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돈은 이미 다 쓰고 없다고요. 매달 조금씩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자식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뻔뻔함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식이라고? 네가 진짜 자식이라면 엄마한테 거짓말 친 돈으로 외제차나 사면서 흥청망청 썼겠어? 아직도 이런 변명이나 하고 있는 거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 엄마가 저한테 그냥 주신 거잖아요.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딸이 아들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말을 듣자마자 손에 쥔 차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수술비 없으면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거짓말이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딸이라서 안 도와주는 거야? 엄마 진짜 잘 모시고 살 테니까 나도 돈 빌려줘. 녹음 파일이 끝나자 찻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휴대폰도 잘 못 쓰시면서 이런 녹음을 어떻게 해놨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녹음을 해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지. 자식들의 충격에 찬 표정을 보며 제 안에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고 사랑한 대가가 이거니? 부모를 속이고 배신하면서도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너는 용서도 자비도 없다. 한 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법대로 하겠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주세요. 지금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려서 갚을 돈이 없어요. 대신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각서를 쓸게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딸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약속 지킬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말은 마치 제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 잘못된 선택인 양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았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야. 더 할 말 없으니 당장 물러가. 그날 밤 자식들이 떠난 뒤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차가운 방에서
홀로 울었던 날들을 떠올리면 용서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씨 아저씨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회사 직원 식당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모님께서 다시 자립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제안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며 저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자식들 생각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아들과 딸이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리고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제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딸은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길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갚아나갈게요. 아들은 손주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들이 울며 무릎을 꿇으려는 걸 급히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라기보다 또 다른 조작된 모습이었습니다. 손주를 이용해서 용서를 받아낼 수작이 뻔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죄 없는 손주들이 저 때문에 길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약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고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는 각서를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와 고통을 떠올리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몇 번이고 읽어보며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순희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